한 목동 또는 어떤 승려에서 시작된 향기롭고 매력적인 음료. 커피는 유럽에 퍼지기 시작해서 당시 술에 쩔어있던 사람들을 깨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차나 커피의 등장은 단순히 음료 문화의 변화만을 뜻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퍼져가는 커피, 그 역사 저번에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아라비카를 비롯해서 이슬람권의 커피가 유럽 커피를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카페의 원형인 카흐베한에도 중동을 중심으로 퍼졌는데 유럽에선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에 처음 생기게 되었습니다. 17세기 무렵부터 이스탄불에는 카흐베한해가 보편화되었고 계속 늘어가면서 동시에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1611년에는 이집트 총독이 카흐베한해에서 반정부적인 운동이 많다고 카흐베한해를 금지했다가 커피를 좋아하던 술탄 아흐메트 2세의 분노를 사서 총독에서 쫓겨난 일도 발생했습니다. 17세기 오스만족에서는 특권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애니체리와 황태후 등 하렘이 무능한 술탄 대신 왕국을 주도했었는데 이들과 결탁하여 사치와 부패를 이어가던 세력들은 바로 커피 확산을 주도했던 수피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카흐베한해는 수피들의 거점이자 애니체리의 군대 외 고수익 사업으로서 운영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카흐베한해는 애니체리가 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국을 바로잡고자 했던 이슬람 원리주의 계통인 카디자 델리파는 무라트 4세 시대에 집권 세력이 되면서 실권을 거머쥐게 되었고 1633년 1차 커피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커피는 좋아하지만 지식인들의 비난은 싫어했던 술탄 무라트 4세는 금주, 금연에 이어 커피에 대해서도 강력한 탄압을 주도했는데 이에 처형된 사람만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라트 4세 이후 아브라함이 술탄 자리에 올랐으나 애니체리에 의해서 폐위되었고 뒤이어 메흐메트 4세 시대에는 테후 켐셈이 암살되고 카디자 델리파를 후원하던 케프릴리 가문의 섭정이 시작되며 카흐베한해에 대한 탄압이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2차 커피 금지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케프릴리 가문은 이를 통해서 정적들을 제거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으로 시작해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마르세유 등지에서 커피가 보급되었으나 프랑스에서는 아직 이 유행의 물결에서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을 통해서 1615년 코코아를, 네덜란드를 통해서 1636년에 차가 보급되어 유행했으나 커피는 아직이었습니다. 그러다 1669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계획하던 오스만의 술탄 메흐메트 4세는 측근 미테페리카 슐레이만 아아를 보내 루이 14세에게 친서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슐레이만 아아는 파리의 집을 빌려서 터키식으로 꾸미고 방문자들에게 아낌없이 커피를 대접하게 되는데 이는 엄청난 인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귀천을 막론한 파리 시민들이 그의 임시거처로 몰려올 정도였는데 그는 당초 목적인 프랑스와의 동맹 강화에는 실패했지만 터키 문화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루이 14세도 커피를 즐겼기에 커피콩 선물 자체는 매우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14년 후 오스트리아에 대한 전쟁, 데튀르크 전쟁에 나선 오스만 제국은 빈에서 참패를 겪고 후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크로아상과 윙드 후사르의 활약으로 유명한 이 전투에서 황급히 후퇴한 오스만 제국군은 대부분의 보급품을 놓고 가게 되는데 그 중엔 대량의 커피 포대도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전리품인 커피콩을 두고 쟁탈전을 벌였는데 사망자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커피 원두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커피콩은 공방전 도중에 터키군으로 위장해 내부의 폴란드 원군 측에 소식을 전달한 폴란드 출신의 병사 콜시츠키에게 상당 부분 돌아갔습니다. 그는 빈에 파란병 아래 집이라는 카페를 열었고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영국에서 커피하우스는 정치적 의견을 교류하는 장소로 애용되었는데 이슬람권의 영향으로 술을 팔지 않아서 진지한 대화를 하는 장소로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1657년 영국은 이후 국가적인 인기를 끌게 될 음료인 차를 수입하게 되지만 당시에는 커피의 위세에 눌려서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인들은 커피하우스가 남편들을 잡아둔다면서 항의한 끝에 국왕 찰스 2세가 커피하우스 폐쇄령을 내리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곧 시민들의 분노에 의해서 열흘 만에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당시 정치, 학문의 토론이 벌어지는 장소로 입장료 1페리만 내면 들어갈 수 있었기에 커피를 마시지 않고 단순히 수준 높은 대화에 참석
참석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런던의 주식 거래소 주변에도 수많은 커피하우스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주식 상담이 이루어져 정작 거래소에는 한산했다고 합니다. 무역상들도 커피하우스에 모였고 고객 유치를 시도했던 중개상들이 위험 부담을 미끼로 한 보험의 시초가 마련되기도 했으며 토리당과 휘그당 같은 정당들도 각각 지정된 커피하우스를 중심으로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에 들어 영국 시민사회의 거점이었던 커피하우스는 점차 쇠퇴하게 되는데 이는 여성 출입 금지라는 차별성과 네덜란드, 프랑스 동인도 회사들의 선점에 의한 것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는 경쟁이 치열한 커피 대신 차 시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되고 정부 역시 홍차 소비를 촉진하여 커피에 대한 규제를 내리자 점차 커피의 나라는 홍차의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파리지앵들은 커피를 애용했고 프랑스였던 카페는 국제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장소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1686년에는 바로크 양식의 카페 프로코프가 개업했는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한데 모여서 백과전서 편집회의를 개최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초 인구 50만의 파리에는 카페가 300여 곳 있었고 프랑스 혁명 직전인 1788년엔 인구 60만의 카페는 1800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카페는 폐쇄적인 귀족의 사교 문화인 살롱과는 달리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드나들 정도로 대중적이고 개방적인 편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만남뿐만 아니라 치열한 토론, 개혁의식을 키워간 부르주아의 이론들이 다듬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지적 대화뿐만 아니라 사상가들의 무대였는데 이는 단순히 커피를 소비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칠게 축약하면 커피의 위력이 프랑스 혁명을 불러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789년 7월 12일 자코벤 클럽에 속한 카뮤 데물링이 민중에게 무장봉기를 연설한 곳도 오를레앙 공의 저택인 팔레 루아얄에 속한 카페 드 포에로 일디 시민들은 무기를 들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카페의 출현과 프랑스 혁명까지 다루었습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